결혼은 존경할 만한 사람과 하는 거야. 어릴 적부터 어른들에게 종종 이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그 말이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잘 몰랐어요. 그저 착하고 성실한 사람, 책임감 있는 사람과 결혼하라는 조언쯤으로 흘려들었죠.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와 인연을 맺고 함께 살아가는 시간 속에서 그 말이 얼마나 깊은 뜻을 담고 있었는지를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말을 떠올릴 때마다 늘 한 사람이 생각납니다. 바로 제가 평생을 함께하기로 마음먹은 사람, 제 남편이죠. 그는 특별한 배경이나 조건을 가진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부모님의 따뜻한 품이나 든든한 울타리 없이 어린 시절을 고아원에서 보내며 자란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런 상황을 탓하지 않고 오히려 그 어려움을 스스로를 단련하는 발판으로 삼았고 늘 조용하지만 묵묵하게 자신의 길을 걸었습니다. 낮에는 장학금을 받기 위해 학업에 매진했고 밤에는 공장이나 주유소에서 손에 기름때 묻혀가며 일해서 생활비를 벌었습니다. 힘들 법도 한데 그는 단 한 번도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법이 없었어요. 그의 삶은 마치 누가 봐도 절망일 수 있는 조건에서 꿋꿋이 피어난 한 송이 들꽃 같았습니다. 이렇게 단단한 뿌리와 줄기를 가진 사람을 만나고 나서 저는 비로소 존경이라는 감정이 사랑보다 더 깊고 오래 갈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런 사람이 제 남편이 되었고 저희는 따뜻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아이 둘을 낳았고 남편은 작지만 자신이 직접 일군 회사를 운영하며 성실하고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밖에서는 존경받는 대표로, 안에서는 다정한 남편이자 자상한 아버지인 남편이 자랑스러웠고 친구들로부터 부러움을 사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 감사하면서도 솔직히 조금은 자만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속일 일은 없을 거라고, 이 사람은 누구보다 바르고 정직한 사람이라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날도 참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남편이 출장을 간 날, 저는 장을 보러 가려는데 제 차가 갑자기 시동이 걸리지 않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남편의 차를 몰고 가기로 했어요. 늘 그랬듯 시동을 걸고 내비게이션을 켜고 마트 주소를 입력하려는 순간 가장 위에 자동으로 뜨는 자주 가는 장소 목록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전혀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 주소였고 남편의 회사나 거래처와도 무관한 생소한 지역이었습니다. 순간 마음속에서 묘한 의심이 스쳤습니다. 혹시 출장이라는 것도 핑계였던 건 아닐까? 혹시 이 사람이 나 몰래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는 건 아닐까? 믿고 싶지 않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헤집기 시작했지만 저는 마트 대신 그 낯선 주소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도착했을 때 제가 보게 된 건 상상했던 그 어떤 장면도 아니었습니다. 내비게이션에서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라는 음성이 나오고 눈앞에 펼쳐진 장면에 저는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여 년 전, 저는 이제 막 회사에 입사한 신입으로 정신없이 바쁘게 생활 중이었습니다. 난생 처음 해본 사회생활이었고 어떤 일을 해야 할지도 몰라 실수를 더 많이 하는 어리바리한 신입사원이었죠. 매일 늦게 퇴근하며 가끔은 주말에도 출근하는 통에 제 생활이라고는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대학교 동창회에 초대한다는 문자 한 통을 받았습니다. 원래대로라면 갈 시간이 없었겠지만 그때는 일부러 무리를 해서라도 동창회에 나갔어요. 집과 회사만 왔다 갔다 하던 생활에 지쳐 있었기 때문입니다. 동창회는 오랜만에 보는 얼굴이 가득했습니다. 그 중에는 예전에 친하게 지냈던 선배도 있었어요. 너 이현아 맞지? 너 진짜 오랜만이다. 잘 지냈어?
어머, 혜영 선배님 오랜만이에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혜영 선배라는 사람은 제가 대학 신입생일 때부터 유독 저를 잘 챙겨주던 사람이었습니다. 거의 친동생처럼 하나부터 열까지 아껴줬고 저 역시도 친언니처럼 잘 따랐었죠. 그러다 중간에 선배가 올해 휴학을 하는 바람에 연락이 끊겼는데 이렇게 다시 만나니 정말 반가웠습니다. 현아야, 너 취업했다며? 회사는 다닐만해? 아니요, 이렇게 사회생활이 힘든 줄 몰랐어요. 일도 너무 많고요. 사실 오늘도 원래는 집에서 일해야 하는데 이러다가 답답해서 터질 것 같아서 일부러 바람도 쐴 겸 나온 거예요. 그래, 잘했다. 사람도 만나고 바깥 구경도 해야 일도 더 잘하는 거야. 근데 너 연애는 해? 너 예전에는 내가 소개팅 해준다고 해도 취업 준비한다고 다 거절했잖아. 아, 저도 취업하면 연애할 시간이 생길 줄 알았는데 저 정말 요즘엔 일밖에 안 해요. 사람 만날 시간도 없어요. 정말? 잘 됐다. 너 그러면 내가 좋은 사람 소개해줘도 돼? 선배는 예전에 대학 다닐 때도 주변에 좋은 사람이 있으면 자주 소개해주려고 했는데 그때는 취업 준비를 할 때라 매번 거절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입사도 했고 마침 만나는 사람도 없었기에 그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잘 생각했어. 예전에 같이 일한 적 있던 사람인데 진짜 괜찮은 남자인데 딱 보니까 너랑 잘 어울릴 것 같은 거야. 박성현이라고 너보다 4살, 5살 많은 것 같아. 자세한 얘기는 만나서 해봐봐. 그 사람한테 현아 네 연락처 알려줄게. 처음 그 사람을 만난 날은 제게 작은 사건이자 인생의 큰 전환점이기도 했습니다. 몇 번의 문자를 주고받으며 조심스레 대화를 나눈 끝에 저희는 직접 얼굴을 보는 자리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소개팅 날짜를 기다렸고 약속된 시간에 맞춰 집을 나섰죠. 그날따라 날씨는 화창했고 제 마음도 오랜만에 설렘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약속 장소로 가는 길, 그 사람을 상상하며 이런저런 생각에 잠겨 있던 그때 갑자기 퍽 하는 소리와 함께 버스가 멈춰 섰습니다. 버스 기사는 놀라서 한쪽에 차를 세우고 내리더니 잠시 뒤 다시 올라와 말했습니다. 승객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타이어가 터졌습니다. 운행이 어려우니 여기서 내리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유, 정말 죄송합니다. 타이어가 터졌다는 기사님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다음 버스를 기다릴 수도 택시를 바로잡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결국 저는 정신없이 버스에서 내려 근처 지하철역으로 달려갔고 그렇게 헐레벌떡 약속 장소에 도착했을 땐 이미 예정 시간보다 20분이 지난 후였습니다. 너무 늦었기에 솔직히 기대는 하지 않았어요. 그가 벌써 자리를 떴다 해도 혹은 불쾌한 표정으로 앉아있다 해도 어쩔 수 없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숨이 가쁜 상태로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제 눈에 들어온 건 창가 자리에서 책을 읽고 있는 한 남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차분한 표정, 단정한 셔츠, 그리고 펼쳐진 책을 보자 저 사람이 오늘 만나기로 한 박성현이라는 남자라는 걸 알아볼 수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다가가 말을 건넸습니다. 저기 박성현 씨 되시죠? 저 이연아예요. 아, 정말 죄송해요. 타고 오던 버스 타이어가 터지는 바람에 이렇게 늦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더니 미소를 머금은 얼굴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뛰어오신 것 같은데 앉아서 물 한 잔 드세요. 그가 기분이 상했을 거라 짐작했지만 그의 말투는 따뜻하고 차분했고 오히려 저를 먼저 배려해주는 그 모습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 조심스레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서먹할 줄 알았는데 이상하리만큼 대화가 자연스럽게 흘러갔어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오래 알고 지낸 사람처럼 편했고 그는 나긋나긋하지만 단단한 사람이란 인상을 주었습니다. 성현 씨는 또래보다 승진을 빨리 하신 거죠? 제 질문에 그는 쑥스럽다는 듯 답했습니다. 네,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어요. 작은 회사라서 승진이 빠르다고 해도 별다를 것도 없습니다. 겸손한 말투 속에 자신의 삶을 자랑하지 않는 태도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또 저보다 4살 많은 그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에 어른스러움이 묻어났고 그 점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잠시 후 주문한 음료가 나왔고 종업원이 서빙 도중 실수로 그만 성현 씨 바지 위에 커피를 쏟았습니다. 당황한 종업원은 연신 죄송하다고 말하며 어쩔 줄 몰라 했죠. 이런 상황에서 대부분의 사람은 당혹하거나 짜증을 낼 법도 했지만 그는 조금도 얼굴을 찡그리지 않았습니다. 괜찮습니다. 뜨거운 음료도 아니라서 다친 데도 없으니까 가서 일 보셔도 됩니다. 그의 말은 단호했지만 부드러웠고 민망해하던 종업원의 얼굴에 서서히 안도감이 퍼졌습니다. 그날 약속 시간보다 20분이나 늦은 저를 아무 말 없이 기다려준 것도 고마웠는데 예상치 못한 실수 앞에서 보여준 그의 배려심 깊은 태도에 저는 더더욱 마음이 끌렸습니다. 그날 이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도 잠이 들기 전에도 계속해서 그 사람이 떠올랐고 그렇게 저희의 인연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는 조금씩 더 자주 만났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영화도 보는 평범한 만남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을 따뜻하게 대하는 그의 모습에 제 마음은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자연스럽게 저희는 연인 사이가 되었습니다. 연인이 되고 나니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서로의 과거와 마음속 깊은 이야기들도 하나둘 꺼내기 시작했죠. 그날도 평소처럼 밥을 먹고 카페에서 차 한잔을 하는데 성현 씨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표정은 차분했지만 어딘가 오래 고민한 듯한 느낌이었어요. 저기 현아 씨, 나 오늘 할 말이 있는데. 안 그래도 그럴 것 같아요. 성현 씨, 아까부터 계속 내 눈치만 보고 있었잖아요. 무슨 말인데 그래요? 나 사실 부모님이 안 계셔. 어릴 때 고아원에서 자랐어. 놀라긴 했지만 그보다도 성현 씨가 그런 이야기를 제게 꺼낼 만큼 저를 믿어줬다는 생각에 고마운 생각도 들었어요. 그럼 가족들 얼굴은 기억해요? 너무 어릴 때라 기억도 별로 없어. 그냥 고아원에 있던 내 모습이 기억의 시작이었어. 그의 말은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지나온 시간을 묵묵히 견뎌온 흔적들이 느껴졌습니다. 성현 씨, 정말 힘들었겠어요. 저는 그렇게 말하며 그의 손을 조심스레 잡았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안 힘들었다면 거짓말이지. 근데 또 매번 힘들지만도 않았어. 남들보다 조금 더 열심히 해야 했지만 나는 내가 노력해서 하나하나 얻은 것들이 참 자랑스러워.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정말 마음 깊이 감동했습니다. 누구나 환경 탓을 할 수도 있었을 상황에서 그는 자신을 탓하거나 세상을 원망하지 않았고 오히려 삶을 스스로 읽어낸 걸 자랑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니 그가 지금껏 얼마나 성실히 살아왔는지가 더 분명히 다가왔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았고 형편이 어려워도 장학금을 받으며 지방 국립대 기계공학과에 진학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낮엔 학교에서 공부하고 밤에는 공장이나 야간 주유소에서 생활비를 벌며 학업을 병행했다고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저 놀랍고 대단하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졸업 후에는 작은 중소기업에 취직해 성실하게 일하며 실력을 인정받아 승진했던 거였죠. 그런 그가 더없이 존경스러웠고 또 애틋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성현 씨, 실은 나도 아버지랑 단둘이 살고 있어요. 중학교 입학할 무렵 엄마가 세상을 떠나시고 나서 계속 아버지와만 함께 지냈어요.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제 손을 꼭 잡아주었고 저는 덧붙였죠. 전부는 아니겠지만 그래서 성현 씨의 외로움이나 마음이 어땠을지 조금은 알 것 같아요. 그 순간 우리 둘 사이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공감이 흘렀습니다. 다른 듯 비슷한 상처, 각자의 방식으로 버텨온 시간들이 우리를 한 발 더 가깝게 이어주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희는 함께한 지 2년이 되었고 어느 날 성현 씨가 설레는 듯한 표정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간 얼굴엔 좋은 소식을 품고 있는 기색이 역력했죠. 현아 씨, 나 이직 제안을 받았어. 지금보다 훨씬 크고 좋은 회사에서 말이야. 그는 말하면서도 차분한 톤을 잃지 않았지만 눈빛은 소년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정말요? 혹시 성현 씨가 가고 싶다고 했던 그 회사예요? 과정은 쉽지 않았지만 결과가 좋게 나왔어. 그래서 현아 씨한테 가장 먼저 말하고 싶었어. 너무 잘 됐다. 정말 축하해요. 성현 씨는 그런 자리에 갈 자격이 충분해요. 저는 진심으로 기뻤고 그가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알기에 그의 성공이 꼭 제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그는 진지한 눈빛으로 제 손을 잡았습니다. 현아 씨, 우리 이제 결혼하자. 나 이제 진짜로 약속할 수 있을 것 같아. 앞으로는 더 확실하게 너와 함께하고 싶어. 내가 지금보다 훨씬 더 노력할게. 현아 씨, 나랑 결혼해 줄래? 그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리고 알게 됐어요. 이 사람과 평생을 함께해도 될 거라는 사실을 말이죠. 성현 씨가 청혼한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가 꺼낸 말은 오랫동안 마음속으로만 바라왔던 고백이었고, 저는 주저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성현 씨와는 평생을 함께해도 괜찮겠다는 확신이 있었기에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에는 여전히 긴장되고 걱정되는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아버지께 결혼 허락을 받는 일이었죠. 아버지는 제가 누굴 만나는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대충은 알고 계셨지만 자세한 얘기를 들은 적은 없으셨어요. 그만큼 저 역시 말문을 여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저녁을 먹고 차 한 잔을 들고 거실에 앉은 아버지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래. 무슨 말인데 그렇게 뜸을 들이냐? 아버지, 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성현 씨. 그 사람이 저한테 청혼했어요. 저도 그 사람과 함께하고 싶어요. 평생을요. 제 말에 아버지는 눈썹을 살짝 찌푸리셨지만 곧 담담한 얼굴로 대답하셨습니다. 그래, 그럼 집으로 한번 불러보거라. 얼굴은 봐야지. 그 말을 듣고 안도의 숨이 나왔습니다. 큰 반대 없이 받아들여지나 싶었죠. 아버지는 엄마가 돌아가신 뒤부터 그 빈자리를 느끼지 않게 하려고 정말 많은 걸 포기하셨고 사랑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아버지에게 실망을 드리고 싶지 않았고 결혼 역시 아버지의 허락과 축복 속에서 하고 싶었습니다. 드디어 성현 씨가 저희 집에 인사를 드리러 오는 날이 되었고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고쳐매던 그의 손끝엔 약간의 떨림이 보였습니다.
성현 씨, 많이 긴장돼요? 음, 말만 들었지. 아버지 얼굴은 처음 뵙는 거잖아. 아, 내가 어떤 사람으로 비칠지 모르겠어. 날 좋아하실까? 당연하죠. 내가 우리 아빠랑 진짜 많이 닮았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면 아버지도 분명히 마음에 들어 하실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그 말을 들은 그는 작게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는 함께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아버지와 성현 씨는 마주 앉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아버지는 예의 바르고 차분한 그를 관찰하듯 바라보시며 하나하나 질문을 던지셨죠. 직장은 어떤지, 고향은 어디인지, 부모님은 뭘 하시는지. 그러다 성현 씨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아버님, 사실 저는 어릴 적 부모님을 잃고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부끄럽진 않지만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말에 아버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무거운 정적이 거실을 감쌌고 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없이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아버지 왜 그러세요? 성현 씨는 부모님이 안 계셨지만 정말 잘 자랐어요. 지금도 좋은 직장 다니고 있고요. 아버지도 아시잖아요. 이 사람 정말 성실하고 착하고 저를 정말 아껴줘요. 하지만 아버지는 한숨을 길게 내쉰 뒤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 쪽으로 걸어가며 한마디 하셨습니다. 이 결혼 안 된다. 나는 허락 못한다. 성현이 자네도 오늘 오느라 고생 많았네. 이제 돌아가 보게. 말을 마친 아버지는 문을 닫고 안으로 들어가셨고 거실엔 저와 성현 씨의 단둘이 남겨졌습니다. 저는 당황한 채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었고 성현 씨는 미소 비슷한 걸 지으며 말했습니다. 현아 씨, 오늘은 이만 가봐야겠다. 성현 씨 정말 미안해요. 나도 아버지가 왜 저러시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꼭 설득해 볼게요. 기다려줘요. 그날 밤 성현 씨를 보내고 저는 아버지와 다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버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왜 성현 씨와 결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 물음에 아버지는 긴 침묵을 하시더니 이내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현아야, 성현이 그 친구, 그래, 흠잡을 데 없이 좋은 사람이라는 건 나도 안다. 하지만 나는 네가 시집가는 집만큼은 따뜻하고 온전한 집이었으면 했어. 네가 외롭지 않게 살았으면 하는 거야. 아버지, 저도 엄마 없이 컸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나도 내가 이럴 줄 몰랐다. 하지만 그게 잘못된 생각이냐? 네가 엄마 없이 자라서 더 그런지 나는 자꾸 그런 걸 따지게 된다. 아버지로서 말이다. 양친 다 살아계시는 따뜻한 집안에서 사랑 많이 받고 살았으면 하는 게 아버지로서의 바람이야. 아버지, 저 다른 사람은 필요 없어요. 제가 만약에 부모님에게 버림받았다면 세상을 원망하며 살았을 거예요. 근데 성현 씨는 그런 상황에서도 세상을 미워하지 않고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해온 사람이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이고요. 아버지, 그러니까 다시 한 번만 생각해 주세요. 네? 며칠 동안 저는 아버지를 끈질기게 설득했습니다. 애원하고 울어보기도 하고 때로는 침묵으로 제 마음을 전해보려 했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뜻은 쉽게 꺾이지 않았습니다. 이럴수록 아버지는 다 저를 위해서 그러는 거라는 말만 되풀이했고 그조차도 점점 멀어지며 대화가 단절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마음 깊숙이 실망감이 쌓이기 시작했어요. 평생 제 편일 거라 믿었던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한다는 감정은 서운함을 넘어서 서글픔으로 번졌어요. 그렇게 저는 아버지와 점점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처럼 함께 저녁 식탁에 마주 앉지도 않았고 아버지 얼굴을 보지 않으려고 아침 일찍 나가고 밤늦게 들어왔습니다. 무언의 냉전이 집안에 흐르기 시작했고 살가웠던 부녀지간은 서서히 조용히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성현 씨와 통화를 하며 저는 투덜거렸습니다. 정말 우리 아버지 이렇게 완고하실 줄 몰랐어요. 어쩌면 이렇게 이기적이실 수가 있죠? 자기 기준 하나로 딸 인생을 판단하시고 내가 뭘 보고 사랑했는지는 전혀 보려하지 않으세요. 성현 씨는 제 말에 조용히 듣기만 하다가 잠시 후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현아 씨, 나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어. 지금처럼 서두르지 않아도 돼. 당신이 아버지와 등을 쥐고 지내면 그게 나한테 더 죄송스러운 일이 될 것 같아. 아버지가 날 어떻게 생각하든 당신이 아버지를 밀어내는 건 나도 원치 않아. 됐어요, 성현 씨. 나는 그냥 우리 아버지가 이런 분인지 몰랐다는 게 실망이에요. 부모님 안 계신 걸 이유로 결혼을 반대하다니. 나도 엄마 없이 컸는데 말이에요. 성현 씨는 안 그래요? 그게 솔직히 말하면 나도 사람인지라 처음엔 마음이 상했어. 근데 집에 돌아와서 조용히 생각해보니까 아버님 마음도 이해가 되더라. 당신을 혼자서 키워오셨잖아. 그만큼 걱정도 기대도 많으실 거야. 아버님한테 현아 씨는 세상의 전부일 테니까. 그러니 사랑받고 환영받는 곳에 시집 보내고 싶은 거지. 내가 만약 딸을 가진 아버지였다면 나도 그 아이가 사랑받으며 살길 바랐을 것 같아. 내 부모가 살아계셨다면 더 좋았을지도 몰라. 하지만 이제 없는 걸 원망하기보단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싶어. 그러니까 현아 씨, 아버지랑 너무 멀어지지 마. 당신이 나중에 그걸 후회하면 나도 마음이 아플 거야. 그의 진심 어린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조용히 아버지 방문 앞에 섰습니다. 문을 두드리지도 않고 그냥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나도 아버지 마음 이제 조금은 알 것 같아요. 하지만 성현 씨 그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엄마 없이 자란 내 지난 시간들이 위로받는 기분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만 더 만나보면 안 될까요? 며칠 뒤 아버지는 마침내 성현 씨를 다시 집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날 집안은 어쩐지 조금 조용하면서도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성현 씨는 정중하게 인사를 드리고 아버지와 마주 앉았습니다. 아버지는 한참을 뜸들인 끝에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성현이 자네는 우리 딸에게 어떤 사람이 되고 싶나? 그 질문에 성현 씨는 한동안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깊이 생각하는 눈치였고 곧 똑바로 아버지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는 현아에게 가족을 잃었다는 생각이 들지 않게 해주고 싶습니다. 저와 함께 살아가는 동안만큼은 그 어떤 외로움도 느끼지 않게 해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순간 아버지의 눈빛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말은 없으셨고 저는 옆에서 가슴을 조이며 그 대화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성현 씨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버님께 제가 많이 부족해 보일 수 있다는 거 잘 압니다. 부모님도 안 계시고 가진 것도 많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한 가지 자신이 있는 건 현아를 존중하고 아끼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비록 아버님만큼은 아니겠지만 최소한 그 사랑에 비슷하게라도 닿고 싶습니다.
그 말을 들은 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떨구셨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계시다가 고개를 들어 성현 씨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래, 지금 자네가 한 말 믿어보지. 두 사람 결혼 허락하겠네. 그 순간 제 눈엔 눈물이 고였습니다. 숨이 막히도록 깊었고 오래 매달렸던 마음의 문이 마침내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결혼식 날 아버지는 제 손을 잡고 성현 씨에게 건네주시며 처음으로 제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신 뒤 제가 처음 보는 아버지의 눈물이었습니다. 부탁하네. 우리 딸 외롭게 하지 말아주게. 아버지는 그렇게 말하며 성현 씨의 손을 꼭 잡아주셨고 그 모습은 아직도 제 가슴 깊이 남아있습니다. 그날 이후로 남편은 마치 아버지를 친아버지처럼 따랐습니다. 명절이면 제일 먼저 아버지께 인사드렸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음식을 앞에 두고 세 사람 모두 웃음 지는 날들이 많아졌죠. 그리고 저는 그가 했던 말대로 가족을 잃었다는 느낌 없이 따뜻하고 평범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결혼 후에도 남편은 변함없이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매일 아침이면 누구보다 먼저 눈을 뜨고 정장을 단전히 갖춰 입은 채 출근 준비를 했죠. 그런 그의 뒷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마음 깊이 안심이 되곤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회사에서 돌아온 뒤에도 쉬지 않았습니다. 저녁을 먹고 아이들과 잠깐 시간을 보내고 나면 늦은 밤까지 서재에서 무언가에 몰두하곤 했어요. 처음엔 무슨 일인지 궁금해서 조심스럽게 다가갔죠. 당신 요즘 매일 밤마다 무슨 공부를 그렇게 해요? 회사에서도 피곤할 텐데 집에 와서까지 쉬질 않잖아요. 내가 지금 하는 일 관련해서 기술적인 아이디어가 하나 있는데 특허를 한번 내보려고 공부 좀 하고 있어. 특허요? 그거 혼자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전문가들만 내는 줄 알았는데. 나 혼자서도 충분히 가능해. 어차피 오랫동안 생각해오던 거라 이제는 정리를 좀 해보려고. 당신도 한번 볼래? 남편이 내민 설계도와 도면, 기술 설명서를 보긴 했지만 솔직히 저는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보면 뭘 알아요. 그냥 너무 늦게까지는 하지 말아요. 내일 또 출근해야 하잖아요. 건강 해치면 안 돼요. 알겠어. 당신 걱정 안 하게 딱 자정까지만 할게. 그의 다정한 말투에 저는 더는 뭐라 할 수 없었어요. 그렇게 남편은 밤마다 조용히 자기만의 시간을 쌓아갔습니다. 하루하루는 고되고 느리게 흘렀지만 그 시간들이 결국 그의 미래를 바꿨습니다. 몇 달 뒤 남편은 첫 번째 기술 특허를 단독으로 출원했고 그걸 계기로 창업을 결심했습니다. 처음엔 작은 사무실 하나에서 단 2명으로 시작했죠. 남편은 낮에는 고객을 만나고 밤에는 개발에 몰두했습니다. 성실함과 부지런함은 시간이 지날수록 빛을 발했고 고객과 직원 모두가 신뢰하는 사람이 되어갔어요. 그렇게 회사를 조금씩 키우며 마침내 남편은 소형 전자부품 전문기업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수출도 하고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중소기업으로 자리 잡았죠. 그 사이 저희 부부는 아들과 딸, 두 아이를 함께 조금은 정신없고 소란스럽지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남편은 바쁘면서도 언제나 가족을 먼저 챙겼고 주말이면 꼭 아이들과 공원에 가거나 제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여주기도 했습니다. 저는 전업주부로 집을 돌보며 아이들을 키우고 남편의 뒷바라지를 했고요. 어느 날 문득 거실 소파에 아이들과 남편이 나란히 앉아 웃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모자란 것 없이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편은 회사를 운영하면서
몇 달에 한 번꼴로 출장을 다녀오곤 했는데 그 즈음엔 유독 출장이 잦아졌어요. 문득 그의 피곤한 얼굴이 눈에 밟혔습니다. 여보, 오늘도 출장 가는 거죠? 요즘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에요? 얼굴이 반쪽이 됐어요. 이참에 한약이라도 한 제 지읍시다. 남편은 피곤한 얼굴로도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나보다 당신이 더 힘들지. 아이들 챙기고 집안 살림까지 다 하느라 고생하는 건 당신인데. 한약 지을 거면 당신 것도 꼭 같이 해. 알았어요. 이번 출장은 얼마나 걸려요? 이틀이면 돼. 금방 다녀올게. 그래요. 잘 다녀와요. 밥 거르지 말고 너무 늦게 자지 말고요. 남편을 배웅한 뒤 저는 평소처럼 아침을 정리하고 집 청소와 빨래를 끝낸 후 식재료를 사러 마트에 가려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차를 타려는데 문득 며칠 전부터 제 차에 경고등이 들어왔던 게 떠올랐어요. 그래서 혹시 몰라 남편이 두고 간 차를 타기로 했습니다.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고 마트 주소를 입력하려고 내비게이션을 켰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가장 윗줄에 자동 추천으로 떠오른 자주 가는 장소 목록에 익숙하지 않은 주소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회사 주소도 아니었고 친정과 관련된 장소도 아니었어요. 완전히 생소한, 처음 보는 동네였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지만 문득 며칠 전 친구와의 대화가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우리 옆집 아저씨가 바람이 났대. 그렇게 가정적인 척하면서 알고 보니 다른 여자 만나는 중이었대. 어? 정말?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았대? 아내가 급하게 병원에 갈 일이 있어서 남편 차를 탔는데 내비에 이상한 주소가 저장돼 있었대. 느낌이 이상해서 가봤더니 거기서 남편이 바람난 여자랑 같이 나오는 걸 목격한 거지. 그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 집에서는 절대 일어날 일이 아니라며 웃어넘겼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막상 그 비슷한 상황에 놓이니 마음 한켠에서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피어올랐습니다. 설마 아닐 거야. 그럴 사람이 아니야. 그렇게 생각했지만 마음과 달리 제 몸은 내비에 찍힌 주소를 향해 차를 몰고 있었습니다. 차는 점점 낯선 동네로 향했고 운전하는 내내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만약 정말 다른 여자가 있는 거라면 그 현장을 목격하면 난 어떤 얼굴을 해야 하지? 지금껏 나와 아이들에게 보여줬던 사랑은 다 거짓이었던 걸까? 수많은 생각들이 한꺼번에 밀려와 손끝까지 식은땀이 흘렀고 머릿속은 점점 복잡해졌습니다. 그렇게 1시간쯤 지났을까요? 내비게이션이 목적지 도착을 알렸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상상했던 것과 달리 눈앞에 펼쳐진 것은 의외로 풍경이었습니다. 제가 도착한 곳은 다름 아닌 요양원이었습니다. 평소 저와는 전혀 관련 없었던 이름의 시설이었고 그 주소와 남편이 연결될 이유를 도무지 떠올릴 수 없었습니다. 차를 요양원 주차장 한쪽에 세우고 무언가에 이끌리듯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환한 형광등 불빛 아래 간호사들과 요양보호사들이 분주히 오가고 있었고 복도는 은은한 양냄새와 함께 정적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순간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광경을 마주했습니다. 복도 한쪽, 창가 쪽에 놓인 휠체어 하나, 그 휠체어 뒤에서 남편이 나이든 여인의 어깨를 조심스레 감싸 안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휠체어에 앉아 멍한 표정으로 남편의 손길에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떨군 채 그저 눈동자만 천천히 흔들릴 뿐이었죠. 저는 그 모습을 보고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충격이라기보다는 설명되지 않은 낯섦과 의문이 먼저 밀려왔어요. 그때
뒤에서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하얀 유니폼을 입은 간호사였습니다. 저 두 사람 참 보기 좋지 않아요? 네? 혹시 저 남자분을 아시나요? 그럼요. 휠체어에 앉아있는 환자분 아드님이잖아요. 아들이요? 환자분이 기억을 잃어서 아드님이라는 걸 몰라보는데도 자주 오셔서 돌봐드리고 계세요. 요즘 저런 분 없는데 얼마나 지극정성인지 몰라요. 간호사의 말에 저는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은 분명 어릴 적 고아원에서 자랐고 자신에게 부모님에 대한 기억은 없다고 했었으니까요. 요양원에 오고 있는 것 자체보다 저에게 그 사실을 숨기고 있었다는 점이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때 휠체어를 밀고 돌아서던 남편과 제 눈이 마주쳤습니다. 남편도 놀란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고 당황한 저는 말도 걸지 못한 채 그대로 돌아서 차에 올랐습니다. 엉킨 감정을 안고 집으로 돌아왔고 몇 시간 뒤 남편도 집에 도착했습니다. 당신, 내가 거기 있는 거 어떻게 알았어? 혹시 다 알고 찾아온 거야? 아니에요. 우연이요. 오늘 제 차가 고장나서 당신 차를 타게 됐는데 내비게이션에 찍혀있던 주소를 보고 가봤어요. 간호사가 그분이 당신 어머니라고 하던데 사실이에요? 기억도 없다고 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한숨을 내쉬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꺼내야 할지 몰랐어. 맞아, 그분이 내 어머니야. 얼마 전 우연히 찾게 됐어. 그제서야 남편은 오랫동안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의 기억은 7살 무렵부터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없었고 병든 외할머니와 함께 어머니가 홀로 생계를 꾸리던 힘겨운 시절이었습니다. 작은 집에서 세 식구는 매일을 버티듯 살아갔죠. 고아원에 들어간 것도 그의 겨울, 칼바람이 매섭게 불던 날이었다고 했습니다. 어린 그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도착한 낯선 장소가 어딘지도 모른 채 그저 엄마 곁에 있고 싶다고만 생각했지만 그곳은 고아원이었습니다. 성현아, 나랑 같이 사는 것보다 여기가 훨씬 나아. 밥도 잘 나오고 따뜻한 방도 있고 너마저 병들게 할 수는 없으니까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남편은 떨어지기 싫다며 울며 매달렸고 어머니는 그런 아들을 꼭 껴안아 주었습니다. 성현아, 엄마가 많이 사랑해. 꼭 행복해야 해. 엄마가 못해준 만큼 행복하게 살아야 해. 그 말을 남긴 채 어머니는 그의 손을 천천히 뿌리치고 고개를 돌려 돌아섰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그는 그날의 추위보다 더 차가운 이별을 경험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그의 유일한 기억은 어머니 왼쪽 손등에 있었던 선명한 화상 자국 하나뿐이었습니다. 남편은 그날 이후 꼭 행복해야 한다는 엄마의 마지막 말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왔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했고 혼자서 삶을 개척했으며 가정을 꾸려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남들이 보기에 부족할 것 없는 삶이었지만 그 마음 한편엔 늘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자리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지금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 혹시 아직도 고생하고 계신 건 아닐까? 이젠 내가 돌볼 수 있을 만큼 커졌는데. 그 마음이 점점 커졌고 결국 어릴 적 잠시 머물렀던 고아원을 시작으로 어머니의 흔적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실례합니다. 오늘 찾아뵙기로 한 박성현입니다. 원장님 계시나요?
아, 오셨군요. 부탁하신 자료는 찾아봤습니다. 다행히 서류가 남아있긴 한데, 오래된 데다 예전엔 보호자 정보가 제대로 남겨지지 않는 경우도 많아서요. 정보가 정확한지는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원장이 건네준 낡은 서류 한 장에는 어머니의 이름, 예전 주소, 그리고 연락처가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번호는 공중전화번호로 추정됐고 이미 오래전에 폐지된 상태였죠. 남편은 서류에 적힌 주소지를 찾아갔지만 그곳은 이미 철거되어 새로운 건물이 들어선 상태였고 주변에 사는 고령의 주민 몇몇에게 물어봐도 그런 사람은 기억나지 않는다고만 했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해당 주소지의 주민센터 그리고 구청까지 직접 찾아다니며 어머니 이름으로 남은 기록이 없는지 계속해서 문의했죠. 그리고 마침내 한 구청 직원이 작은 단서를 찾아냈습니다. 정보가 거의 없어서 어려웠는데요. 말씀하신 나이대 여성 중에 비슷한 분이 한 분 계시긴 합니다. 근데 이분은 10여 년 전에 주민등록이 말소된 상태예요. 말소요? 그럼 혹시 돌아가신 건가요? 가능성은 두 가지입니다. 실제로 사망하셨지만 신고가 안 됐을 수도 있고, 아니면 주소지 이탈이나 연락 두절로 행방이 확인되지 않아서 행정상 말소 처리된 경우일 수도 있어요. 절망감이 밀려왔지만 남편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어머니가 아직 살아계실 수도 있다는 희망 하나로 더 알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던 중 인터넷에서 행여자의 보호 및 장기 요양 절차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거동이 어려운 노인이 길에서 발견되면 경찰이나 119가 병원으로 인계한 뒤 일정 기간 보호 후 돌볼 가족이 없다고 판단되면 국가 또는 지자체 요양시설로 입소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복지부에서 근무 중인 친구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래. 최대한 알아볼게. 비슷한 사례가 꽤 많아서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어. 하지만 며칠을 뒤져서도 뚜렷한 성과는 없었습니다. 상현아, 미안하다. 기록은 너무 많고 오래돼서 단서가 없어. 그래도 혹시 모르니 계속 찾아볼게. 괜찮아. 오히려 내가 미안하지. 바쁜데 이런 부탁까지 해서. 아니야. 네 사정 들으니까 나라도 그랬을 거야. 혹시라도 단서 나오면 바로 연락할게. 그렇게 몇 주가 흐르고 남편도 어머니가 이미 돌아가셨을지도 모른다고 체념하려던 그때였어요. 갑작스레 친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상현아, 너희 어머니 찾은 것 같아. 네가 말한 나이, 상황, 그리고 왼쪽 손등의 상처까지 모두 일치하는 분이 한 분 계셔. 지금 어떤 요양원에 계시거든? 주소 보내줄 테니까 직접 가서 확인해봐. 남편은 우여곡절 끝에 요양원에 계신 어머니를 찾게 되었고 그녀는 기억을 잃은 채 조용히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당신에게 말하지 않은 건 당신에게까지 부담 주기 싫었고 나 혼자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했어. 근데 정말 당신 어머니 맞아요? 간호사 말로는 기억을 잃었다고 하던데. 내 어머니 맞아. 처음 찾아갔을 때 직원들이 그러더라. 뇌출혈로 쓰러지면서 정신을 잃은 상황에서도 어떤 남자 이름을 불렀는데 그게 내 이름이었대. 뇌출혈 후유증으로 치매에 걸리신 거고 확실하려고 유전자 검사도 이미 해봤어. 남편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어머니였지만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된 게 기적 같은 일이었죠. 그래서 바쁜 와중에도 시간을 만들어 요양원에 찾아가서 계속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저는 그 말을 다 듣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지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남편은 제게 미안한 듯 말했어요. 당신이 이렇게 알기 전에 말을 했어야 했는데 미안해.
당신, 그럼 그 사실을 언제 나한테 알리려고 했어요? 대체 왜 이런 중요한 사실을 말하지 않은 거예요? 이런 일이 없었다면 끝까지 숨기려고 했던 거예요? 아니, 대체 왜요? 당신은 나한테 어머니가 없는 줄로만 알고 결혼한 거잖아. 그런데 내 욕심에 갑자기 찾아낸 어머니 때문에 당신이 부담감을 느낄까봐 그랬어. 게다가 어머니 상태도 안 좋잖아. 아픈 몸으로 요양원에 있다는 것까지 알게 되면 당신한테 너무 미안하지. 그냥 나 혼자서 이렇게 어머니를 감당하려고 했어. 우리 결혼할 때 장인어른한테 내가 약속했잖아. 당신 아껴주고 행복하게 해주기로 말이야. 남편의 마음도 이해가 갔지만 갑자기 몰아닥친 사실에 저는 적응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생각 좀 정리를 해볼게요. 저는 갑작스럽게 알게 된 시어머니의 존재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남편은 언제나 가족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사람이었고 우리 곁에서 늘 듬직하고 단단하게 버텨주는 존재였지만 그 얼굴에 가끔 스치듯 비치던 쓸쓸함의 이유가 이제야 이해됐습니다. 그건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었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감추고 있었지만 그는 늘 마음 한구석에 외로움과 허전함을 안고 살아왔던 거죠. 그 외로움 속에서도 밝은 얼굴로 가정을 지키는 남편이 안쓰럽고 또 대견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문득 돌아가신 친정엄마가 보고 싶어 눈물이 날 때가 있었기에 남편의 그 마음이 더 깊이 와닿았습니다. 며칠을 고민하고 나서 퇴근한 남편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다음에 요양원 갈 때 나도 같이 가요. 나 때문에 억지로 그러는 거라면 안 가도 돼. 부담 갖지 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서운하게. 당신이 만약 내 아버지가 요양원에 계신다는 걸 알게 됐다면 가만히 있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이 일이랑 그건 다르잖아. 당신 아버지랑 나는 오래 봤고 정이 있으니까. 아니요, 다를 거 없어요. 당신한테 어머니라면 이제 나한텐 시어머니, 내 가족이기도 해요. 함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며칠 뒤 주말 아침, 남편과 함께 그 요양원을 찾았습니다. 요양원 복도를 걸으며 남편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걸음 하나하나에 깊은 생각이 담겨 있었고 저는 옆에서 묵묵히 그의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머니가 계신 방 앞에 도착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어머니는 여느 때처럼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남편이 조심스레 다가가 어머니 앞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성현이요. 오늘은 혼자 안 왔어요. 이 사람 어머니 며느리예요. 그 말에 어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초점 없는 눈빛이었지만 오랫동안 저를 가만히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이 이상하게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어머니 앞으로 다가가 앉아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그 손은 생각보다 작고 차고 세월이 깊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처음 인사드려요, 어머니. 저는 성현 씨 아내 이현아라고 합니다. 이렇게 늦게 찾아뵈어 정말 죄송해요. 앞으로는 자주 성현 씨랑 같이 올게요. 그러니까 너무 외로워하지 마세요. 말을 마친 후 저는 어머니의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았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가 나와 남편을 천천히 번갈아 바라보시더니 작은 미소를 지어 보이셨어요. 아무 말도 없었지만 그 미소는 모든 것을 말해주는 듯 했습니다. 그날 이후부터는 아들과 딸도 데리고 모든 가족이 함께 어머니를 찾아뵙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여전히 저희를 알아보지 못하시지만 그래도 함께하는 그 시간만큼은 세월을 건너뛰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조금 늦게, 하지만 더 깊은 마음으로 가족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오래도록 가슴에 묻고 살아온 어머니를 다시 품에 안았고
저는 그런 남편의 곁에서 진짜 가족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배워갔습니다. 무엇보다 어머니에게 표정이 생겼다는 게 참 좋았어요. 이제는 손을 꼭 잡아드릴 때마다 마치 우리가 누구인지 알고 있다는 듯 잔잔한 미소로 응답해 주십니다. 이번 일을 통해서 저는 삶은 언제나 뜻대로만 흘러가진 않지만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진심을 잃지 않는다면 결국 그 사랑은 다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남편과 아이들,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하는 모든 날들을 더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서툴고 부족할지라도 서로의 곁을 지키며 따뜻한 가족이 되어가는 이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가려 합니다. 가끔은 힘들고 지칠지라도 이 소중한 인연들이 내 삶을 얼마나 깊고 단단하게 만들어주는지를 잊지 않으면서요.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